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산학부 신임 조교수 박대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기계 로봇 연구정보센터 웨비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줌을 통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저의 리서치 프로그램인 인간 중심 로보틱스, 이 뜻은 다양한 장소에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로보틱 팀메이트, 콜라보레이터, 어시스턴트를 개발하는 분야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약간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좀 더 빠르게 한번 제 연구들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는 제 프레젠테이션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사회적 문제로부터 한번 설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회에는 식사, 목욕과 같이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어떤 물리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약자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겠죠. 하지만 늘어나는 고령 인구, 그다음에 이분들을 위한 의료 비용, 그리고 특히 가족 간병인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가 현재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로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환경에는 아직도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많은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도와주기 위한 어떤 조력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자를 찾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힘든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어떻게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로봇을 연구하는 로보티시스트로서 우리가 연구하는 범용 로봇, 특히 모바일 매니플레이터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보조 또는 협력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로보틱 매니플레이터, 이런 것들은 약 1960년도에 유니메이트라고 하는 최초의 산업용 로봇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기구적인 발달도 많이 있었고 제어적인 관점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의 발달로 조금씩 더 지능적인 로봇의 사례들을 우리가 쉽게 유튜브나 TV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문제는 어떤 사람 주변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로봇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유저, 로봇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유저가 이런 로봇과 협력적으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케이스는 매우 확인하기 힘듭니다. 이것은 비단 현재 로봇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상에는 많은 미래형 로봇들이 현재 많은 연구진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 타입의 딜리버리 로봇도 있고요. 최근 각광받기 시작하는 농업용 로봇들이 존재하지만 많은 연구진들이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지만 아직까지 미래에 일반 퍼블릭 유저가 이런 로봇들을 어떻게 쉽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분들이 효과적으로 이런 로봇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저의 리서치 프로그램인 인간 중심 로보틱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인간 중심 로보틱스는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환경, 오피스나 공장 아니면 가정에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유능한 로보틱 팀메이트를 연구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로봇은 예를 들어 헬스케어 도메인이라고 한다면은 사람의 지근거리에서 아주 유연하고 안전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요. 미래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는 사람이 말하는 자연어를 알아듣고 필요한 부품을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동작을 관찰하고 조립을 할 때 같이 도와준다든지 하는 일련의 지능적인 동작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래의 밀리터리 군용 로봇들은 같이 정찰을 하고 위험한 물체가 있으면 제거도 하고 그다음에 관찰을 함으로써 그 현재 상황을 군인한테 전달해 줌으로써 군인들의 생명을 조금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저희가 이런 로봇들을 연구 개발할 수가 있을까요?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로봇의 인식 모델, 커그니티브 아키텍처입니다. 주어진 명령에 따라서 작업과 모션을 계획하고 그에 따라 액션을 환경에서 모터로 액추에이터를 이용해서 취하고
그에 대한 환경의 변화를 다양한 센서로 감지하여 로봇 자체에 대한 인식 또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월드 모델로서 업데이트하는 아주 평범한 피드백 모델입니다. 자, 이게 비전문가를 위한 휴먼 센터 로보틱 어플리케이션이라면은 비전문가의 명령, 특히 자연어 명령 같은 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겠죠. 자연어를 이해하고 계획에 필요한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하는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Natural Language Grounding 유닛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어 명령은 보통 매우 간략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의 작업들은 또 복잡하고요. 따라서 로봇은 좀 더 많은 백그라운드 논리지를 이용을 해서 이런 명령을 이행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스킬들도 갖고 있어야 사람이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커그니티브 아키텍처의 궁극적인 목적은 로봇의 어떤 제어 전략을 사람의 명령과 로봇의 지식 모델로부터 추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커그니티브 아키텍처를 휴먼 센터 로보틱스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큰 갭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학습을 통해서 각각의 모듈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이 휴먼 센터, 로봇과 휴먼 사이의 인터랙션을 학습하는 것은 데이터 부족 문제로 매우 해결하기 힘듭니다. 이런 대량의 데이터가 보통 존재하지가 않죠. 그리고 저희가 어떤 학습된 스킬도 있고 계획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로봇의 사람의 작업은 매우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그 기술들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컴플렉시티의 문제로. 또한 이런 기술들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 하더라도 사람과 로봇 사이 같이 공존하는 환경에 투입하는 것은 로봇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머신러닝 이 모듈 자체에 에러가 있을 수도 있죠. 따라서 작은 에러가 유저의 어떤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는 데도 매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연구 질문, 리서치 퀘스천은 로봇이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안전한 작업 능력을 갖게 하겠는가입니다. 자, 이에 대답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지난 5년 동안 조지아텍, MIT, 카이스트 등에서 진행해왔던 몇 가지 연구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약간 3가지의 핵심 연구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어떤 동작으로부터 아주 데이터 이피션트하게 효율적으로 스킬을 학습해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스킬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작업 명령에 따라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플래닝, 강인하게 플래닝을 할 수 있는 어프로치를 다음에 소개하고요. 이런 일련의 학습과 플래닝에 따라서 사람 주변에 이 로봇들을 디플로이 할 때 어떻게 안전을 개런티할 것인가에 관한 모니터링 기술들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한번 차례차례 한번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은 이거 스킬러닝에 관한 동영상인데요. 자, 이건 망치질이죠. 이 동영상에 보면 거는 제대로 된 망치질을 하려면은 이 망치의 머리와 못이 수직으로 딱 타격하는 순간에 수직으로 위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작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이 시사하는 바는 이 못 주변, 못에 닿을 때 이 망치질하는 작업에 어떤 지역적인 제약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locally active constraint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constraint 지키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죠. 이런 constraint는 어떤 이런 작업, 특히 매니플레이션 작업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어떤 작은 얇은 물체들을 2개의 손가락으로 끼울 때 컨택 컨스트레인트에서 액션 스페이스를 제약을 검으로써 어떤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리서치 퀘스천은 이러한 작업에 유용한 컨스트레인트를 활용하여 어떻게 사람의 스킬들을 인코딩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생성해낼 수 있게 하겠는가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Learning from Demonstration이라고 하는 시연학습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시연학습은 보통 어떤 사람이나 동물들의 복잡한 행동에서 스킬을 학습을 하고 새로운 환경에 이것을 다시 재생성해내는 학문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Learning from Demonstration 어프로치는 다수의 데이터셋을 요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로봇을 위한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는 쉽게 저희가 취득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죠.
따라서 저희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태스크의 성패를 좌우하는 constraint를 활용하여 조금 더 데이터 효율적으로 스킬을 학습해내는 방법론을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한번 저희가 사용하는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부터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는 Discrete Time Stochastic Control Process라고 해서 어떤 에이전트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데 보통 사용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상함수, 어떤 태스크에 대한 보상함수가 주어졌다면 여기서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폴리시를 학습함으로써 어떤 행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강화학습이라고 부르죠. Learning from demonstration은 이것에 약간 반대되는 방법으로서 사람 등의 시연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시연 데이터를 재생성할 수 있는 어떤 폴리시를 학습해내는 방법입니다. 위에 써있는 Impulse Reinforcement Learning, 역광화 학습은 이 Learning from demonstration의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시연 데이터로부터 보상 함수를 역으로 계산해내고 이 보상 함수로부터 다시 이 시연 데이터를 재생성할 수 있는 폴리시를 학습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인버스 리인포스 러닝에 특히 이 데몬스트레이션의 컴팩트한 리프레젠테이션인 리월드 펑션을 학습해내는 것에 매우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리월드 펑션은 기존에는 매우 단순한 구조였기 때문에 어떤 복잡한 데몬스트레이션을 인코딩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닥터 미치니랑 하우는 베이지안 non-parametric IR이라는 걸 소개하였는데요. 어떤 복잡한 데몬스트레이션을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나누고 각각의 파티션에서 서브고를 계산해내는 방법론을 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주 심플하게 컨스트레인트가 걸려있는 벽 쪽에서 붙어서 가라. 이런 단순한 동작을 나타내는데 어쩔 때는 굉장히 많은 수의 서브골이 필요할 때도 있었습니다. 매우 비효율적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브골과 컨스트레인트를 동시에 학습해내는 태스크 리프레젠테이션을 소개를 해서 좀 더 컴팩트하게 복잡한 동작을 학습할 수 있는 Constraint Based Bayesian Non-Parametric IRL이라고 하는 어프로치를 소개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에서 학습을 해내는데요. 이렇게 컨스트레인트를 학습해내는 것 자체는 최초의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이미 기본적으로 이 컨스트레인트 러닝의 이제 코어 아이디어는 어떤 데이터에 인베리언스가 존재한다. 라면은 그 인베리언스는 그 태스크를 나타내는 어떤 중요한 피처가 될 수 있다라는 코어 아이디어에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꽤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핸드 제스처 데이터 플로우를 세그멘테이션하고 리코그니션 하는 데 사용됐었고요. 매니플레이션 영역에서는 어떤 타이어를 갈았을 때 글로벌 오리엔테이션 컨스트레인트를 학습해내는 데도 사용이 되었었죠. 하지만 글로벌 컨스트레인트를 학습하는 것과 저희가 원하는 딱 요소 부분에 필요한 로컬리 액티브 컨스트레인트를 학습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지역을 찾아내야 되고요. 각 파티션에서 유효한 셋의 컨스트레인트 조합을 또 찾아내야 되는데 이 파티션과 컨스트레인트의 조합은 매우 스페이스가 넓기 때문에 이거는 컴퓨테이션 하기 매우 힘든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어떻게 이 로컬리 액티브 컨스트레인트를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 보이는 그래프는 어떤 피처의 타임 시리즈 시그널입니다. 파란색 시그널이고요. 이건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고요. 자, 보이는 바와 같이 중간 부분에 어떤 피처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느 정도 매우 작은 영역이 있죠. 그럼 저희는 자연스럽게 이 중간 부분에 피처의 영역을 제한하는 어떤 피처 컨스트레인트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클래식한 아이디어인데요. 문제는 이런 방법은 데이터를 많이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데이터를 피하고 싶죠. 많이 컬렉하는 거를.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반대로 생각하였습니다. 먼저 싱글 데몬스트레이션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매우 아이디어란 파티셔닝 어프로치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각 파티션에서 이 데이터의 샘플들의 베리언스를 계산을 해볼 수 있고요. 이 베리언스가 어느 정도보다 낮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이 피처를 제약할 수 있는 컨스트레인트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각각의 한 파티션에 있는 각 피처들에 적용을 하면은 액티브하고 액티브하지 않은 피처들을 저희가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각 파티션에 연속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어떤 일련의 컨스트레인트 셋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남은 문제는 어떻게 이러한 유효한 파티션을 찾아내겠는가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조인트 인퍼런스 프로블럼을 먼저 포뮬레이션을 하였습니다. 이 조인트 인퍼런스 프로블럼의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볼, 컨스트레인트와 파티션을 동시에 옵티마이제이션 해야 되는데요. 이 스페이스가 매우 넓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챌린징한 인퍼런스 프로블럼입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먼저 블록 깁슨 샘플링을 활용을 해서 서볼 컨스트레인트를 어떤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하고 이 서볼 컨스트레인트를 바탕으로 다시 파티션을 샘플링하고 다시 이 파티션을 이용을 해서 서볼 컨스트레인트 샘플링하는 블록 깁 샘플링을 활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들의 엠피리컬 모드가 최적의 파라미터 셋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거는 이제 서볼 베이스드 BNIR의 이그젬플인데요. 어떤 데몬스트레이션이 주어졌을 때 이 샘플에 따라서 BNI를 이 블록 깁스 샘플링을 돌림으로써 서볼을 찾아내죠. 자, 여기에다가 이 베이지안 넌 파라메트릭 이스티메이션을 활용을 해요. 저희는 이제 딜리 프로세스 그 중에서도 차이니스 레스토랑트 프로세스를 활용을 해서 파티션에 대한 프라이어를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 딜리 프로세스의 장점은 어떤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가 매우 복잡하면 파티션의 개수를 더 늘어날 수 있게 하고요. 그게 단순하면 줄어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변적으로 파티션을 스케일링을 함으로써 더 복잡한 데이터도 좀 더 쉽게 인코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 프레임워크의 이제 오버롤 프레임워크를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한 개의 데몬스트레이션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클램프를 파이프에 충돌 없이 오리엔테이션 컨스트레인트를 걸면서 이제 내리고 있으면은 이것을 저희의 CBNIRL로 서볼 컨스트레인트를 피처 스페이스에서 학습을 해내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데몬스트레이션이 더 복잡한 환경에서 주어졌을 때 이 로컬라이제이션을 한 후에 이 학습된 서볼과 컨스트레인트를 새로운 환경에 투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컨스트레인트 베이스 트라젝토리 옵티마이제이션 어프로치를 활용을 해서 스무스하면서도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시키는 트라젝토리 학습을 찾아내고요. 이것을 로봇한테 적용을 하는 거죠. 이것을 먼저 시뮬레이션에 적용을 해보면은 기존의 서볼 기반의 방법론은 어떤 복잡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통과를 못 시킵니다. 충돌에 의해서. 하지만 저희는 컨스트레인트 덕분에 적은 수의 서볼만으로도 클램프를 통과시킬 수가 있었죠. 또한 이것을 더 복잡한 환경에 그대로 적용하여도 스케일러블하게 제너럴라이저블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 데몬스트레이션 동영상인데요. 여기 있는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먼저 이 복잡한 파이프의 위치를 확인하고요. 로컬라이제이션을 진행하고 여기서 학습된 서볼과 컨스트레인트를 이 실제 환경에 투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트라젝토리 플래닝을 통해서 이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시키는 트라젝토리를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 이 클램프를 자연스럽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저 트라젝토리를 따라서 움직이게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저희는 콜리전 프리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에 관련한 컨스트레인트를 학습해내고 적용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 이러한 스킬 학습 뒤에는 로봇이 우리의 의도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어떤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의 명령 이해에서 작업 계획까지 일련의 요소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자연어 인터페이스입니다. 여기서 자연어는 새로운 도구 없이 우리 사람이 아주 쉽게 우리의 의지와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하고 직관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저희가 연구하는 휴먼 센서 로보틱스의 핵심 요소입니다. 지난 10년간 많이 언급되었던 자연어와 로봇의 접점에서의 연구 중에 하나는 브라운 유니버시티의 스테파니 텔렉스 교수의 커레스폰던스 그래프를 이용한 자연어 그라운딩 연구입니다. 여기서 그라운딩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연어 명령과 물체 스킬 사이의 매핑을 찾는 것인데요. 커레스폰던스 그래프는 두 정보 사이의 관련성을 팩터 그래프로 표현해서 이를 최대화하는 관계를 학습 추론함으로써 로봇의 자연어 그라운딩 문제를 표현을 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문장의 요소들을 파싱을 하고요. 각 구성 요소에 맞는 액션이 무엇인지, 물체가 무엇인지 이를 확률 모델로 정의하고 이에 커레스폰던스를 최대화하는 매핑을 찾아냅니다. 이러한 방법론은 대부분 이러한 감마, 이 물체와 스킬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찾는지, 정확성을 올리기 위해 어떤 디펜던시를 추가할 것인지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push라는 명령에 적합한 동작을 다양한 스킬셋을 찾는 것은
단순히 그 스킬들만 보는 게 아니라 대상 물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작업하는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실제 이 풋을 실행할 수 있는 스킬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 팩터 그래프는 이러한 디펜던시를 계층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손쉽게 우리의 자연어를 그라운딩하는 것이 가능하였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연구실에서는 이런 그라운딩 그래프의 어떤 물체들의 순서, 위치 같은 추상 정보를 팩터 그래프의 디펜던시로 넣어서 예를 들어 오른쪽에 있는 블럭 그룹에서 중간에 있는 블럭을 집어줘라는 같은 복잡한 그라운딩을 가능하게 하였었고요. 사람들의 어떤 물체에 대한 프리퍼런스,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해 사람들이 과거에 말했던 정보들을 그라운딩에 활용해서 유사 물체들 중에 언급이 많았던 물체를 추후에 선택하도록 가이드하는 코리퍼런스 그라운딩 연구들을 소개하기도 하였었습니다. 자,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어떤 실세계에서 사람과 로봇의 팀 오퍼레이션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좀 군용 밀리터리 로봇 시나리오인데요. 군인과 로봇이 같이 정찰을 할 때 군인이 명령을 내리는 거죠. 저 멀리 드럼통에 뭐가 있는지 좀 확인해줘. 자, 이것은 생각을 해보면 로봇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명령은 간략하고요. 로봇은 이 멀리서 물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직접적으로 비전으로 현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로봇이 직접 다가가서 뭔가를 확인하고 판단하고 군인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간략한 명령은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로봇은 어떤 추가적인 논리지를 이용을 해서 어떤 작업을 생성해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로봇은 다양한 논리지 소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이 갖고 있는 다양한 센서들을 활용을 해서 물체의 프로퍼티들을 이스티메이션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사람이 말해주는 어떤 선언적 지시들을 활용을 해서 로봇 자체의 현재 상황에 대한 백그라운드 논리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인터넷에는 다양한 크라우드 소스가 존재를 하죠. 다양한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로봇을 위한 논리지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명령이 주어졌을 때 이런 정보들이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정보는 어떤 시간에 따라 들어올 수도 있고 노이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봇은 이런 시간차에 의해서 들어오는 노이즈한 정보들을 합성을 해내고 이에 따라서 어떤 플랜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정보의 소스들과 불확실성을 저희는 다루기 위해서 probabilistic representation으로 이루어진 어떤 지식 모델을 제안하고 관찰된 정보에 따라 지식에 대한 belief를 업데이트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과 같이 로봇한테 책상 위에 있는 컵을 좀 치워줘 라고 했을 때 로봇은 빈 컵은 쓰레기통에 당연히 버려야 되고요. 어떤 커피가 꽉 차 있다면 좀 냅둬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로봇은 이 상황에 대한 시멘틱 지식 모델을 이 컵에 대한 가득 찬 fullness 혹은 emptiness에 대한 어떤 binary latent fit property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를 새로운 관찰 정보와 사전 정보를 이용을 해서 어떤 사후 정보, posterior over knowledge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conjugated beta distribution prior를 이용을 해서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을 하고요. 새로운 관찰 횟수에 따라서 이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움직임으로써 컵에 대한 confidence, emptiness 혹은 fullness에 대한 confidence를 메저하였습니다. 자, 이를 통해 저희는 로봇의 어떤 관찰과 작업 수행 계획을 위한 베이지안 시멘틱 널리지 이스티메이션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업데이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과 같은 이제 시나리오가 주어졌을 때 사람이 이 왼쪽에 있는 컵은 비었어. 오른쪽은 비었어. 이런 지시적인 선언적인 지시를 말해주면은 로봇이 갖고 있던 사전 지식을 이 팩터 그래프 모델에 따라서 베이지안 업데이트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봇은 이 물체를 만져봄으로써 이게 꽉 찼다 안 찼다를 판단할 수 있겠죠. 또한 이것도 베이지안 업데이트 통해서 저희는 이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업데이트 해가면서 앰플리니스, 풀리스에 대한 컨피던스를 점점점 알아갈 수가 있고요. 이 최종적으로는 현재 갖고 있는 어떤 자연어 지시와 월드 모델에 따라 추후의 작업을 계획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의 문제는
여러 번의 베이지션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컨피던스를 얻기 위해. 그럼 이 높은 컨피던스를 얻기 위한 방법은 이거는 이제 베이지션 업데이트니까 좀 더 나은 프라이어를 제공을 한다면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업데이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저희는 좀 더 크라우드 소스를 이용을 해서 좀 더 나은 프라이어 놀리지를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컵은 안에 보통 어떤 액체 물체가 들어있고요. 서랍 안에는 어떤 물체가 들어서 차 있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것들은 보통 벌브 피직스와 같은 크라우드 소스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라우드 소스를 바탕으로 어떤 지식 모델을 생성을 해내고 거기서 물체들의 상태에 대한 사전 정보를 입력을 함으로써 좀 더 나은 프라이어 놀리지를 제공하고 이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좀 더 가속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의 데몬스트레이션의 하나인데요. 자, 먼저 사람이 이 두 개의 컵은 비었다라고 사전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요. 로봇은 먼저 이걸 만져보고 이건 비었네라고 하면은 베타 디스트리뷰션이 엠프티니스에 좀 더 컨버지 됨으로써 높은 컨피던스를 바탕으로 컵을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은 사람의 이런 정보가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따라서 로봇은 새로운 관찰을 통해서 두 개의 컨플릭이 일어나면은 계속 업데이트를 진행함으로써 둘 중 한쪽으로 컨피던스를 가질 때까지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꽉 찬 물체였구나라고 판단을 함으로써 책상 위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은 로봇이 어떤 사람의 잘못된 정보를 커렉션해서 적합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런 작업 지시를 보완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놀리지는 항상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그래서 어떤 웹에서 좀 더 다운로드 가능한 크라우드 소스 코르포라 등에서 백그라운드 놀리지를 얻어내고 이들의 논리적 관계와 불확실성을 마르코프 로직 네트워크를 통해 모델링하여 좀 더 강인하게 그라운딩과 작업 계획을 진행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좀 더 빨리 넘어가 볼게요. 자, 작업자가 아침 식사를 하고 싶다고 했고요. 좀 애매한 요구사항이죠. 그래서 로봇은 조금 더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저한테 다시 질문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먹고 싶냐? 그래서 나는 시리얼을 먹고 싶고 과일을 먹고 싶다. 그럼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시리얼을 먹을 때는 시리얼과 우유도 있고 뭐 컵도 있고 뭐 그래야겠죠. 그러면은 로봇은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먼저 시리얼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우유도 필요하겠다. 근데 우유가 직접 관찰이 안 되면은 논리적으로 제일 확률적으로 냉장고 안에 우유가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를 익스플로레이션을 해서 갖다 줘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물체들을 갖다 주고요. 그다음에 과일을 먹고 싶다고 했죠. 이거는 사과고요. 이 마르코프 로직 네트워크를 트레이닝을 할 때 어떤 텍소노미에 관련된 데이터셋을 추가함으로써 확률적으로 여러 가지 오브젝트 중에 이게 확률적으로 제일 과일에 가깝다는 것을 판단하고 갖고 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 저희는 이런 보여드린 Semantic Knowledge Estimation 프레임워크를 실증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로봇의 내비게이션, 퍼셉션, 커뮤니케이션 컴포넌트를 결합하여 미국의 육군 연구소와 함께 다양한 미션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기관들과 함께 모여 완성한 최종 인텔리전트 아키텍처인데요. 지금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사람과 로봇의 정보를 바탕으로 월드 모델을 만들고 어떤 작업을 계획을 하고 언어에 따라서 그 다음에 모션 플래닝을 해서 내비게이션, 매니플레이션 진행하고 다시 환경에 인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월드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어떤 피드백 기반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제가 주도한 대표적인 연구는 약간 정찰 관련 연구예요. 저는. 자, 사람이 군인 솔저가 여기 있는 드럼통들이 왼쪽 오른쪽 둘 다 꽉 차 있다. 그리고 유저가 로봇한테 명령을 합니다.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드럼통을 한번 확인해줘. 그럼 로봇은 다양한 내비게이션, 퍼셉션, 그다음 내추럴 랭귀지 그라운딩 유닛을 바탕으로 완전 자율적으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물체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이제 로봇으로 터치를 해요. 그래서 포스 토크 센서와 히든 마크 모델을 바탕으로 물체를 터치를 해보고요. 이 판단 결과가 이 군인의 말했던 거와 틀리면은 다시 당신은 틀렸어라고 말을 해줌으로써 두 유닛의 멘탈 모델이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모였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기존의 시멘틱 기반의 플래닝에서 더 나아가서 좀 더 환경 변화에 강인하고 효율적이고 완벽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저희의 메인 태스크는 또 하나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물체를 오른쪽 트레이로 다 옮겨라 했을 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옵티멀한 계획을 실시간으로 어떻게 재생성,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사람의 명령을 논리적으로 표현력이 높은 어떤 템포럴 로직으로 나타냈고요. 로봇의 환경과 물리적인 상태와 시멘틱 레이블을 바탕으로 어떤 프로덕트 오토마타를 생성해내서 최종적으로 각 모션들의 코스트를 기반으로 최적의 패스를 생성해내는 알고리즘을 저희가 연구를 했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상황에 따라 재구성 가능한 비헤비얼 트리, 게임에서 많이 사용되는 비헤비얼 트리로 나타내고요. 실시간으로 물체를 운반하여서 재계획 실행하게 함으로써 반응적 재계행이 가능한 플랫폼을 최근에 소개하였습니다. 이 동영상은 이제 제일 최근 동영상인데요. 보이는 바와 같이 어떤 물체를 옮겨라 했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갖다 놓죠. 하지만 누군가가 바구니를 새로 갖다 주면은 로봇은 옮겨가다가 비전을 통해 새 물체를 발견하게 되면은 이 바구니를 이용해서 옮기는 게 조금 더 코스트가 낮다라는 걸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다시 플랜을 수정을 해서 바구니를 이용을 해서 물체를 옮기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갖다 놓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까지의 기술들을 가진 로봇을 이제 사람이 있는 환경에 적용시킬 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안전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마지막 박사 디펜스를 연구한 어떤 익세큐션 모니터링 기술을 한번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시는 분은 헨리 에반스라고 하는 저의 메인 콜라보레이터였습니다. 사지마비 환자로 손가락 하나와 고개를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만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분의 식사를 보조하기 위해서 저희는 로봇 어시스티드 피딩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범용 로봇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어떤 적외선 리플렉터와 그다음에 카메라, 원버튼 마우스를 제공을 해서 저희가 만든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버튼 스쿠핑이라는 음식을 집어라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로봇은 RGBD 카메라를 이용해서 음식을 확인을 하고 그것을 스푼으로 떠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다시 이제 먹여달라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또 다른 RGBD 카메라로 얼굴의 위치, 오리엔테이션, 입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요. 로봇이 천천히 음식을 갖다 주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분은 상체를 전혀 움직이시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본인이 가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입 안까지 음식을 갖다 줘야 되는 거죠. 저희는 이것을 액티브 피딩이라고 부릅니다. 자, 기존에 다양한 피딩 시스템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스템은 이렇게 패시브 피딩이라고 해서 사람이 상체를 움직여 가서 먹어야 돼요. 따라서 저희가 만드는 액티브 피딩 시스템은 좀 더 다양한 계층에 적용이 가능하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분들은 어떤 위험한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로봇이 부적절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혹은 어떤 부상당할 여지가 있는지를 미리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리서치 퀘스천은 로봇이 어떻게 포텐셜한 위험한 상황을 모니터링하게 할 수 있게 하겠는가입니다. 하지만 모니터링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어떤 학습에 기반한 모듈로 모니터링을 하려면은 데이터가 존재해야 되지만 failure에 관한 데이터를 얻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나오는 게 아니고요. 또 너무나 다양하기도 하고요. 또한 매우 작은 failure 데이터가 유저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센시티브 하기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성능을 높이고 조금 더 많이 어노말리를 디텍하기 위해서 저희는 멀티모달 코어 커런스라는 것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2개 이상의 모달리티가 동시에 혹은 순서대로 일어나는 현상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를 닫을 때 어떤 힘과 사운드의 변화가 어떤 전형적으로 일어나죠. 어떤 레치 구조가 있는 물체에서는. 결국 이 동영상이 뜻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전형적인 물체에 전형적인 동작을 할 때는 어떤 당연한 패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그널의 패턴들과 이거의 릴레이션십들과 현재 데이터를 비교를 하면 조금 더 잘 정확하게 페일리어를 감지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멀티모달 익세큐션 모니터라는 것을 이 멀티모달 코어 컨솔을 이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매니플레이션 시스템에 있는 다양한 센서들을 활용을 해서 먼저 태스크의 상태, 스테이트를 이스티메이션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상 상황이 있는지 감지를 하고 이상 상황이 있으면 그것의 타입과 원인을 분석을 해서 다시 매니플레이션 시스템에게 돌려줌으로써 어떤 이상 상황에서 리커버리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모니터링 시스템은 먼저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디텍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이죠, 크게. 그래서 디텍션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는 먼저 로봇이 어떤 전형적인 태스크를 수행한다는 가정하에서 이 로봇의 다양한 멀티모달 시그널을 몇 가지의 어노멀리 디텍션에 적합한 타임 시리즈 피처 시그널로 만들어내고요. 이를 통해서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 히든 마크 모델과 어떤 라이클리후드 베이스의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해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어떤 특정 스레시홀드보다 떨어지게 된다면 이 데이터는 본 적이 없어 하면서 디텍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성능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히든 스테이트의 디스트리뷰션에 따라 라이클리후드 스레시홀드를 가변함으로써 성능을 올려보기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일 초기 실험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문을 닫는 동작을 할 때 폴스와 사운드의 특정 패턴이 일어남으로써 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항상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가변 스레시홀드보다는 높죠. 하지만 타월이 있을 때는 유사한 사운드 크기의 소리가 나면서도 포스도 유사하지만 타이밍이 다름으로써 라이클리후드가 드랍하는 걸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 어떤 픽스 스레시홀드보다 좀 더 빨리 측정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클래식한 방법론의 문제는 우리가 피처를 직접 엔지니어링 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퍼포먼스가 어시스티브 매니플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조금 낮다. 그거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좀 더 최신 방법론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만들어낸 건 LSTM 베이스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입니다. 최초로 LSTM과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를 결합을 했었죠. 이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를 활용을 하면은 기존의 다양한 센서리 시그널을 저희가 일부러 피처 엔지니어링 하지 않고 곧바로 네트워크에 넣을 수가 있었고요. 이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의 레이턴 스페이스가 컨티뉴어스하기 때문에 기존의 히든마크 모델의 디스크리트한 스레시홀드보다 조금 더 유연한 스레시홀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LSTM은 타임 시리즈 시그널을 모델링하는데 매우 유효하죠. 그 다음에 이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의 리컨스트럭션 에러에 기반해서 저희가 어노멀리 스코어를 디자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의 LSTM 베이스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는 두 개의 LSTM 레이어 사이에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를 넣고 엔코더 부분이 멀티모달 타임 시리즈 시그널을 어떤 레이턴스 스페이스에 프로젝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포스테리어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특정 가우시안 프라이어와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모델링을 하였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 레이턴 스페이스, 이 가우시안 프라이어를 사용했을 때 이 레이턴 스페이스의 포인트들이 타임 디펜던시를 갖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두 개의 포인트가 완전히 다른 타임 스텝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리컨스트럭션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프로그레스 베이스드 프라이어라는 걸 소개를 하였고요. 가우시안 프라이어를 어떤 태스크의 프로그레스에 따라 변화시킴으로써 조금 더 타임 디펜던시를 인코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만든 프레임워크의 언롤드 스트럭처고요. 멀티모달 센서리 시그널이 들어오면은 인풋에 대한 리컨스트럭션 디스트리뷰션을 뽑아내고 또한 스테이트도 뽑아냅니다. 이 스테이트와 리컨스트럭트된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그거와의 차이, 어노멀리 스코어를 이스티메이트하고 이 두 개의 정보를 매핑을 함으로써 가변 스레시홀드를 저희가 만들어냈고요. 새로운 센서리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현재 상태와 어노멀리 스코어에 따라서 이 어노멀리 스코어가 가변 스레시홀드보다 높을 경우 어노멀리를 디텍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어시드 피딩 시스템에 적용을 하였고요. 실제로 센서리 시그널이 리컨스트럭션이 되고 또한 이상 상황을 발생시켰을 때 매우 빨리 디텍션이 가능함을 확인을 하였고요. 또한 다양한 센서리 시그널을 피처 엔지니어링 없이 사용했을 때 핸드 엔지니어링보다 더 낮게 다른 어프로치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어떤 디텍션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소스가 무엇인지, 왜 일어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하지만 클래시피케이션은 디텍션보다 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상 상황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원인들이 이상 상황은 다양한 이유에서부터 존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이유로 다양한 이상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원인을 판단하기 위해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상 상황을 저희가 판단하는 것도 솔직히 무리는 있죠. 그래서 저희는 폴트 트리 아날리시스를 이용을 해서 특정 태스크에서 제일 중요한 어노말리 상황이 무엇인가를 판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멀티모달리티를 인코딩함으로써 이 원인 타입과 원인을 판단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디자인하기도 했었습니다. 기존의 히든 마크 모델과 어떤 템포럴 피라미드 풀링 어프로치를 사용을 해서 템포럴 피처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비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죠. 이런 원인을 파악할 때는. 따라서 비전 네트워크를 통해서 컨볼루셔널 피처 그리고 최종적으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통해서 12개의 어노말리 클래스를 클래시파이 할 수 있음을 저희가 어시스티브 피딩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레이턴트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확인했을 때 어느 정도 클래스가 존재함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도 90% 정도의 80-90%의 클래시피케이션 퍼포먼스를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어시스티브 피딩 시스템과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배드사이드 어시스턴스 시스템, 텔레오퍼레이션 시스템 등을 가지고 저희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헨리 에반스 집에 가져가서 다양한 어시스턴스 작업을 수행을 했었고요. 여기서 잠깐 저희 시스템을 간단하게 조금 더 소개해 드리면은 저희의 이제 피딩 시스템은 다양한 사지마비 환자가 섭취할 수 있는 음식들을 다룰 수 있게 하였고요. 다양한 유텐실, 뭐 스푼이라든지 포크, 그 다음에 사지마비 환자들에 따라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이스 컨트롤 시스템, 비전 베이스 컨트롤 시스템, 그 다음에 부위 베이스 컨트롤 시스템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자, 이분에게 저희는 이제 3일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을 해드렸고요. 대부분의 어노말리는 거의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나타난 거는 저희가 모두 다 감지해내고 클래시파이를 하였고요. 이분이 그냥 장난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어노말리도 저희가 디텍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희는 이러한 어시스티브 모니터링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피딩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곳에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10분과 그다음에 비장애인 10분 정도를 모집을 해서 저희가 2,000회 이상의 식사 보조를 수행을 하였고요. 이런 분들에게 서베이를 받고 어떤 부분이 저희가 개선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저희 페이퍼에 현재 공유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분들은 본인들의 현재 독립성이 없죠. 간비형인이 모든 걸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이런 초기 타입의 프로토타입의 로봇 시스템이 본인들에게 식사 보조를 해줘서 본인들의 독립성을 다시 되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개발을 해서 저희가 뭔가를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현재 존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커그니티브 아키텍처를 어떤 인간 중심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때 생기는 어떤 기술적인 갭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효율적인 학습과 계획에서 안전한 관련 기술까지 저희가 소개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미래에는 좀 더 다양한 환경에서 협력 가능한 아주 강인한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기술들이 좀 더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이 가능해야 될 것입니다. 자, 과연 현재의 기술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어떤 가구를 조립하는 시나리오의 그냥 예시예요. 뭐 사람이 로봇한테 이 나무가 뒤틀려 있으니까 한번 체결을 좀 해줘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요소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은 어떤 망치질하는 스킬을 갖고 있고 작업을 계획하는 능력도 갖고 있고 모니터링 기술도 갖고 있고 어떤 비전으로 인식도 할 수 있고요. 자, 로봇이 과연 이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을까요? 아직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왜냐? 로봇은 이 여러 가지 망치 중에서 어떤 망치를 선택을 해야
이 물체가 부셔지지 않고 어떤 스크래치가 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어야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따라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화를 위한 어떤 지식과 툴이 필요합니다. 자, 저희는 이런 일반화를 위한 툴이 Semantic Knowledge Representation, Task Representation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보통 Symbolic Understanding, Semantic Understanding이라고 부르고요. 한국말로 간단하게 말하자면 대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사람은 보통 24개월에서 26개월 정도의 어떤 대체물을 머릿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해낸다고 해요. 이러한 대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좀 더 환경을 잘 이해하고 조합하고 해석해서 사용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동영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아이들은 복잡한 자동차를 이러한 접시와 박스로 해석해내고 간략화하고 이것을 갖고 노는 것을 행합니다. 이런 유사한 대체물을 사용하는 능력은 로봇도 가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멘틱 놀리지 혹은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학습과 추론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런 추론 능력을 바탕으로 만약에 로봇이 가지게 된다면 아까의 문제에서 로봇은 각 망치들의 이 존재했을 때 이 망치들의 효과를 코잘리티, 인과관계에 의해서 추론을 할 수 있고요. 어떤 피직스 로우를 알고 있다면 좀 더 잘 추론을 해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고무 망치를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충격이 흡수가 되고 스크래치가 더 나지 않게 부셔지지 않겠다라는 걸 판단을 해서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멘틱 널리지 러닝과 리즈닝은 조금 더 데이터 효율적으로 더 복잡한 작업을 갖고 있는 어떤 학습 기술들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복잡한 실제 세계의 문제를 푸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는 기존의 방법론들과 이런 시멘틱 러닝과 리즈닝을 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로보틱 팀메이트를 개발해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의 콜라보레이터고요. 많은 분들이 서포트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저희 연구실 소개를 하자면은 저희는 카이스트 전산학부에 위치한 로버스트 인텔리전스 로보틱스 랩입니다. 현재 4명의 학생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2명의 인턴십 학생들이 있고요. 현재 AI 대학원에도 속해 있고 로봇 학제 전공에도 현재 속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4가지 연구 분야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인버스 역강화 학습을 통한 어떤 스킬들의 학습, 그 다음에 심투리얼 전이 학습 등을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태스크 앤 모션 플래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연의 명령에 따라 어떤 복잡한 작업을 사람을 위해서 수행하게 한 로봇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 좀 더 로봇이 기계 상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연구를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조금 더 복잡한 이종 로봇의 협력적인 매니플레이션 혹은 디포머 오브젝트의 매니플레이션 등등을 조금 더 집중하려고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닥 PhD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고요. 당연히 마스터 학생과 인턴십, 그다음에 URP 학생도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는 학생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영찬 학생의 질문을 첫 번째로 김영찬 학생의 질문을 대답하겠습니다. AI 대학원 전산학과 로봇 학제 전공을 통해 대학원생을 모집한다고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는데 로봇 학제 전공의 경우 카이스트 장학생으로만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교수님 연구실에서 내년에 카이스트 장학생 TO가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카이스트 장학생 로봇 학제 전공을 통해서 저희가 매해 1명 정도를 뽑을까 하고 있어요. 로봇 학제 전공뿐만 아니라 전산학과의 카이스트 장학생으로도 뽑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전에 저랑 먼저 얘기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은 전산학과를 통해서 국비 TO가 2명, AI 대학원을 통해서 1명, 그 다음에 로봇 학제 전공으로도 1명 혹은 그 이상 뽑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계획에 맞춰서 숫자를 조절할 예정이니까요.
먼저 연락을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봇과 AI 접점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키네마틱스, 강화학습 등 여러 분야를 공부해야 하는데 어떤 순서로 공부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저는 이제 원래 이제 학부 전공이 전자였습니다. 제어였죠. 리니어 시스템 등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뭐 휴머노이드 로봇의 제어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키네마틱스 쪽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다가 점점 CS 쪽 사이드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로봇을 먼저 알아야 학습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인 인트로덕션 투 로보틱스 정도의 클래스를 듣고 공부를 시작을 하면은 조금 더 매니플레이션에 관련해서는 학습을 하기가 좀 더 쉬워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다관절 로봇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면은 당연히 키네마틱스보다는 그냥 학습적으로 먼저 접근을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두 개 다 어느 정도 같은 시기에 1년 안에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이 목소리만으로 명령을 받을 경우 주변의 소음이 여러 사람, 다른 사용자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용자를 별도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했던 유사 연구 중에 아까 이제 로봇 어시스티브 피딩 시스템이 있었죠. 여기서 어노말리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어프로치 중에 사운드 로컬라이제이션이 있었어요. 만약에 사운드가 로봇 자체에서 나오는 거나 혹은 저 멀리서 나온다. 로봇 아니다. 아주 멀리 다른 방향에서 나오는 사운드 소스가 있다. 그게 아주 큰 소리였다. 이거는 누가 집안에서 설거지 하다가 나오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어떤 이상 상황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죠. 따라서 저희는 사운드 소스가 어디인지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이 페일리어의 원인을 판별해 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로봇이 이 오퍼레이터가 가까이 있고 어느 방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로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적군의 명령, 저 반대편에 있는 명령이라든지 아주 다른 사람의 명령을 물론 제외를 할 수도 있겠죠. 뭐 이뿐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성문이 있다고 하죠. 우리의 보이스에. 이 성문에 따라서 당연히 사용자를 등록을 하고 판별을 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 저희는 시도해 보지는 않았지만.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욱 교수님이신가요? 제 이름이 매우 친숙한데. 자, 요즘 로봇 연구는 모라벨의 역설일까요? 이거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로봇으로 수행하는 잘 못하는 것을 로봇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의 로봇 팀메이트의 사람 로봇 간 협조 역할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주로 할 수 있는 일을 그러니까 기존 사람 협력자, 예를 들어서 간병인이라든지 공장에서 같이 협력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이제 인구도 줄고 노동 인구도 줄고 혹은 사람의 피로도도 줄이고 이러한 방향에서 이 사람 워커가 아닌 로봇 워커로 대체하고자 해요. 사람이 못하는 것을 로봇으로 당연히 할 수도 있겠죠. 분명히 어떤 태스크에 따라서는 로봇이 더 잘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반복적이고 정밀한 작업이라면은. 근데 굳이 그런 부분에 저는 이제 구애를 받지는 않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할 수도 있지만 사람과 로봇이 해서 사람의 불편함을 좀 더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가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희가 사람이 잘 못하는 것을 로봇이 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고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만큼 하게 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자, 다음 질문에 답변, 김종욱 교수님 이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성호윤님 세미나 재밌게 들었습니다. 컵이 차 있는지 확인하고 업데이팅 과정에서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신 것을 보았는데요. 저에게 이항 분포가 더 익숙한데
이와 비교하여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베타 디스트리뷰션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 기반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이 업데이트하는 것을 찾아보시면은 이게 결국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네 관계가 돼 있고요.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활용하는 거는 이 베타 디스트리뷰션 프라이를 활용하면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파라메터 하나를 그냥 이게 관찰이 한 번 됐다, 이게 한 번 관찰이 됐다에 의해서 저희가 아주 편리하게 디스트리뷰션을 천천히 업데이트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주 이제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간략화하는 방법으로서 저희가 활용을 했고요. 여기서 문제 중에 하나는 저희는 그냥 이제 바이너리를 사용한 거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컨티뉴어스한 측면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 제가 강연을 할 때는 이 컨티뉴어스한 부분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추가적인 이런 뭐 질문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가능하다면은 베타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 좀 더 컨티뉴어스한 업데이트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을 좀 더 고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마이크가 뭐 딱히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오경균님 이름이 굉장히 제가 친숙한데 러닝 플래닝 모니터링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 소개와 결과 도출이 흥미로웠습니다. 피딩, 정찰, 오브젝트 매니플레이션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휴먼 센터 로보틱스 연구를 위해 우선적으로 목표하신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분야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현재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더 복잡한 작업을 조금 더 컴플릿하고 옵티멀하게 계획해내기 위한 어떤 내추럴 랭귀지 기반의 태스크 앤 모션 플래닝 연구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저희가 이제 큰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를 하나를 갖고 있어요. 이를 기반으로 일단 인도어 딜리버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를 1차적으로 하나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축은 이제 조금 더 스킬 러닝. 어쨌든 사람이 가정에서 물체를 매니플레이션을 하는데 모든 게 강체는 아니에요. 비강체, 소프트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스킬 러닝이라든지 매니플레이션은 강체 매니플레이션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뭐 천 종류라든지 뭐 스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로봇이 손 안에서 매니플레이션을 하게 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를 조금 더 시뮬레이터 기반으로 해서 실제 다지다관절 핸들을 통해서 할 것인가를 지금 현재 연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현재는 이제 두 가지 축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백영준님입니다. 인간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 배우지 못한 부분이라면 어떤 도구가 주어지더라도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우리는 도움을 구하거나 구글링하는 등 내 지식 이상의 환경을 가져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데요. 현재 연구하시는 그리고 앞으로 연구하실 코봇도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접한 로봇의 문제 해결 방식은 특정 방향으로의 옵티마이제이션이 가능해야 가능한 경우에서 교수님의 비전을 듣고 싶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국은 저희가 아무리 스킬을 학습을 해도 새로운 환경에 놓여 있다라면은 아마 대부분 지금 모든 어플리케이션 다 실패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로봇은 어떤 백그라운드 상식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로봇이 예를 들어 물리 법칙을 이해하고 있다라면은 도구를 사용하는데 조금 더 유리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은 어떤 뭐 나무 같은 거를 톱질을 할 때 뭐 처음 보는 스타일의 톱이 있다던가 물체가 있더라도 이거를 좀 더 잘라보고 하다가 내가 누르면서 자르면은 좀 더 마찰력이 더 생기고 이 톱날에 나무가 더 잘 껴서 더 잘 자르겠다. 이런 거를 저희가 추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로봇이 뭔가 물리 법칙, 그다음에 인과관계, 코잘리티 모델링을 한다라면 로봇이 이 물체의 소재에 따른 결과를 추론을 해내서 현재 갖고 있는 스킬을 어댑테이션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그래서 제가 말한 이 프레젠테이션 마지막에 어떤 시멘틱 러닝뿐만 아니라 리즈닝을 통해서 현재 갖고 있는 스킬들을 새로운 환경에 적응시킬 수 있는 혹은 어댑테이션뿐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스킬을 창조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질문 매우 감사드리고요. 많은 좋은 질문들 저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혹시 저희 연구실에서의 포닥이나 박사과정에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연락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